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금전 요구하거나 무리한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도 느낄 거고 치욕스럽기도 하겠죠. 미국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말만 믿고 지금 현재 미국 현지로 가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세액 공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원금 조달조차도 지금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방이라고 하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우위만을 갖고 안 가도 참 좀 그렇고, 또 안 가면 안 간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이게 가가지고 공장을 지은 건데, 지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조차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경제 제재들을 우리나라뿐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뿐만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석탄과 그리고 천연가스를 빌미로 이들을 엄청 쬐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계속 중단을 해버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천연가스를 자기네들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못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미국 애들이 또 눈치를 주니까, 니네들 러시아랑 공조할 거야? 쟤네들 자금 조달해 줄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 석유 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 유럽에 대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점유율이 1, 2위까지 지금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배는 계속해서 굴러가죠. 지들은 원하는 건 다 가져가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점유율 1, 2위 차지해서 자기네들은 그걸로 외수 확보하는 거고, 우리나라 이런 민간 기업들 데려다가 와가지고 공장 지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일자리 만들어 버리고 자기네들에 대한 GDP는 계속해서 올리는 건데, 그러면 이 많은 우방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인질로 삼고 기업들이 인질로 삼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차하면은 계속해서 협박당하는 거고 무리한 요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메커니즘인가, 제대로 된 이게 스탠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미국의 패권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강대국은 과연 계속해서 영원 불패할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미 미국의 부채 상한선은 도달된 지 오래요. 그래서 두 차례나 계속해서 상한선을 넘겨서라도 유예를 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해서 또다시 2025년도에 또다시 부채 상한선에 대한 합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미국의 부채 상한선을 더 높일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해서 유예 기간을 더 이걸 가지고 해서 또 딜레이를 거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신용등급 평가 회사에서 우리가 보는 정말 큰 거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피치라든지 아니면 무디스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 푸어에서 미국이 이러한 정치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미국의 국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 만에 미국의 신용평가가 트리플 A에서 AA로 강등이 돼버렸죠. 그럼 2025년도에서도 또다시 부채에 대한 상한선에 대한 잔존을 가지고 또 유예기간을 가지고 합의로 인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실랑이를 하게 되면 미국의 신용평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한 달러에 대한 가치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은 과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믿을만 한 것인가? 전 그렇게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패권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몰락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과거의 패권 국가는 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패권에서 몰락이 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정말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도 16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 이 강대국의 패권을 유지를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약화가 되어서 패권에서 몰락이 되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17세기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껴서
이들도 패권의 몰락을 가져왔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장기적으로 영국에 대한 제국을 이뤄왔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경제는 재건과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인해 많은 자원을 소비했고 양국의 경제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60년도에 영국의 국제무역 경쟁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대규모 외채가 발생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경제 패권에서 몰락이 되었고 그 패권을 지금 현재 미국으로 토스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 많은 국가들도 예전에는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많은 국가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패권에 몰락이 된 과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축통화국이고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간과함이 언젠간 부메랑처럼 날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육경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도대체 이 육경이라는 금액을 도대체 0을 몇 개를 써야 되는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경. 근데 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6경이라는 금액을 과연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지금같이 경제에 대한 침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정말 장밋빛 인생처럼 막 펼쳐질까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코비드-19 이전만큼 소비라든지 판매율이 더 증가가 될 것인가, 경제가 진짜 성장을 할 것인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25년 동안 25년간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이끌어준 장본인은요,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25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이끌어온 장본인이 중국이었어요. 그런 중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 부분과 부동산의 몰락으로 인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화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실물 자산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쳐주었던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마저도 지금 현재 전 세계 대중국이 수입을 얼마나 해줍니까? 전 세계 나라의 수입을 얼마나 해줘요? 근데 이 중국이 벌써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와중에 부채 비율은 높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린 조심해야 된다. 미국의 going bankrupt,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재정 악화를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고 곧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내국인들이 내는 세수의 76%가 전부 다 이자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금, 미국의 부채의 원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자로만 76% 세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급해진 미국은 과연 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적 수단으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채무국으로부터 걷어들인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미국의 해외 군사 활동 비용 조달, 무역 적자를 메우고 있고요. 해외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핵심 천연 자원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요. 미국은 비서방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이용해서요. 지금 현재 천연 자원, 부동산, 석유와 가스, 광물 개발권, 수도와 전기 등 생활 인프라, 그리고 각종 독점 사업들을 인수, 정부 공공사업들로 민영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자원을 약탈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더 앞으로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 걱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면
그러니까 자국 경제의 민영화와 금융화에 반대하는 외국을 굴복시켜서 힘으로 이 서방 국가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계속해서 지지하고 우리나라 국방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시키면 금융화의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응? 금융화의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다 뺏겨.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뭐 전기차 기술력 다 뺏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다 뺏겨가지고 우리를 금융의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건 피해야 돼요.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좌파, 극단적인 우파,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극으로 치우는 거는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광화문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중국 편에 쓴다, 뭐 사회주의 국가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색채론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중국도 별로고 미국 서방 국가에 대한 독점적 우위를 계속해서 강요를 해서 이 금융의 노예화를 만드는 것 자체도 별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구력을 키워야 되겠죠.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국방력도 키워야 되고, 그게 비밀스럽게 하든 뭘 하든, 뭐 지금 이스라엘 국방력 보면은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핵개발도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이 뭐 미국 서방 국가들 눈치 보면서 그냥 걔네들 말만 순복했다라면 지금 아이언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핵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비밀리에 다 한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 국가에 대한 이 국방력 키우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제재가 있든가 말든가, 우리가 우리 살겠다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건데, 이런 깡다구로 인해서 국방력을 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다니고 일본한테 끌려다니고 중국한테 끌려다니고 북한한테 끌려다닐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구력을 무조건 갖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은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조금은 어느 정도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과 EU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미국 편에 서서 서포트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꼭두각시는 유럽연합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냥 유럽연합들 다 총 집합해가지고 미국이 찬성하지? 찬성 안 하면 다 제재 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미국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 솔직히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EU 연합들도 미국에 서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위성 국가들도 민간 자본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경제를 서방 자본의 놀이터로 지금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고요. 서방은행과 금융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냅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노동과 생산성이 있는 자본 형성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서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 볼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광입니다. 전쟁광이다. 우리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전쟁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게 네오콘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오콘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오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서방 국가에 대한 뭐 이런 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이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 또 국방부 장관까지도 극우주의 세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부분 이 네오콘의 사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전쟁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광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해라. 돈 도와주겠다. 군수 물품 도와주겠다. 자원 지도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중동 이스라엘이 외치고 있는 거는 저항의 축.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반 이스라엘을 외치는 애들은 제거해야 된다. 외치면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네오콘주의 사상 애들이 뭘 갖고 있냐면은 악의 축이라는 걸 씁니다. 악의 축. 이거는 부시 대통령 때부터 나온 거예요. 대통령 때 발언이 나온 게 악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반미국입니다. 반미국을 외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적 가치를 최선으로 간주하며 무력을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전 세계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공격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오콘 사상이 그래요. 미국에게 반기를 들어? 그러면은 오케이, 전쟁을 물러서 일으키서라도 반미 세력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의 행정부 네오콘 사상이 지금 역시 핵심 산업입니다. 핵심적인 정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왜 이렇게 조 바이든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어? 네오콘 사상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력을 계속해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항상 미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조 바이든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악의 축이 뭡니까, 여러분들? 악의 축이 누구로 지정했냐? 구소련,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뭐 이라크,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악의 축이다. 미국을 반대하는 건 다 악의 축이다. 반미국 외쳤다? 그러면 무조건 전쟁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미국식 가치나 정치 체제를 최선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미국의 가치나 미국에 반대하는 제3의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불량 국가로 규정을 하고 오로지 힘을 바탕으로 불량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이 훨씬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네오콘 사상의 세력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이다. 극우.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극우 전통파들이 저항의 축들은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초토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가자 지구 다 개박살내고 이제는 이집트 밑에 있는 게 거주하고 있는 피난민까지 저항의 축이다 해가지고 다 죽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찍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네오콘이라고 하는 사상 애들이 무력을 통해서 만약에 불량 국가로 찍히게 된다라면 너희들은 싹 다 적이다 라고 지금 현재 외치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서방 국가로부터 너희들 우리나라 와서 민간기업 와서 공장 지어 이러면 먹겠네 해도 가서 짓는 거예요. 불량 국가로 지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이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또 왜 위험하냐면 이거는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발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세요. 문제는 자신이 세계를 통제할 수 없게 됐다고 느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배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지구를 날려버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마이클 허드슨 교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보자? 지구를 그냥 날려버리자. 즉 미국이 실제로 전쟁에 나설 것인가, 이것이 문제고요. 미국에게 최후의 지렛대는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1위니까 무차별 폭격으로 세계를 우크라이나처럼 만드는 것이고,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유럽의 미래가 될 것이고 유라시아의 미래이기도 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지 강화하려 했던 모든 군비 통제 협정에서 이미 탈퇴한 사항입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 모든 군비 통제 협정에서
탈퇴를 한 사항이에요. 조 바이든에 와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중동발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죠. 왜냐면 이전에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제로서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왔었으니까. 그럼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은 무엇인가? 유라시아라고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대 미국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 지금 미국이 이따구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군비통제 협정에서 탈퇴를 했고 유엔에서도 끝하면 탈퇴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세계를 통제할 수 없어? 그럼 어차피 끝이잖아. 어차피 유라시아, 중국과 러시아도 칼 빼드는 마당인데, 내가 못 가지면 전쟁이지. 그러면 미친 광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협정 이딴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끽했다, 이런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오콘 사상의 이런 극우 세력들, 그 미친놈의 사상을 갖고 있는 또라이 새끼들이, 야, 가질 수 없으면 날려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막연한, 야, 뇌피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피셜로 방송 찍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중국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저는 뇌피셜로 방송 찍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 아주 그냥 혼자 뭐 떠들고 앉아있네 이러는데 뇌피셜은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지금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뭉쳐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주리 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있는 마이클 허드슨 교수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뭐랄까요, 정확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50년간 미국의 정치 경제학으로부터 계속해서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고, 미국의 경제로부터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나나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인이나 정부가 미국 저 수뇌부에서 직접 일해 봤겠어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일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계속 따라오세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가혹한 경제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랐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했다. 무릎을 꿇리게 만들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되려 뭐로 돌아오고 있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 것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째,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욱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진짜 똘똘 뭉쳤죠. 이분이 지금 현재 칼럼에 내세운 기자가 2022년도예요. 근데 2024년도 모습은 이미 러시아, 유라시아라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라시아가 하나의 세력으로 단결하게 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게 지정학적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19세기 때 패권국가였던 영국의 세력 균형 정책 또한도 바로 지정학적 고려에서 나온 분할 지배 전략이었고, 1970년도 미국의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주적 소련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리기도 한 것도 이러한 연합이었어요. 근데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아버렸어요. 조 바이든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나토 지원하고 유럽 연합 보고 러시아 보고 지원하지 말라라고, 조 바이든이 이 미친놈의 늙은 사람이 러시아를 진짜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완전히 뿔이 난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해서 대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로 만듦으로써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 이 둘이 합쳤습니다. 그럼 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 군사력 2위가 러시아죠.
뭐 차르분바 뭐 이 핵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뭐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대중국에 대한 경제력이 GDP 2위인 국가, 그러니까 경제력 2위인 국가와 군사력 2위인 국가가 만들면 1위는 어떻게 되겠다? 개 조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단결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경제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속화시키는 경제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 버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푸틴과 시진핑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서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 동맹과,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틀린 게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동맹과 중국의 1대1 사업을 통합시켜 아시아 태평양과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틀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교수님의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우리 채널의 핵심적인, 채널의 컨텐츠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재미인가? 재미는 뇌를 망가뜨릴 뿐이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위치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 부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출생률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각해야 돼요. 재테크, 금융,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차후에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존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주는 하나의 통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의식이 이상 수준으로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러한 서방 국가로부터에 대한 이런 뭐랄까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의식을 더 높인다라면 저는 서방 국가와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의 새로운 하나의 해결책을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역사를 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이렇게 손을 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 단일한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단일화한 금융 자본주의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죠. 이게 핵심 사항이었죠. 과연 미국과 유럽연합과 미국의 금융자본주의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대중국 러시아 산업자본주의가 이길 것인가. 근데 교수님이 봤을 때는 대중국 러시아 산업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량, 에너지, 핵심 천연자원이 이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경제 보복의 하나로 미국 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의 몰수로 미국의 세계 지배의 근원적 힘이었던 달러 패권을 스스로 붕괴시킨 것 또한도 우려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영국은 베네수엘라의 금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나 힘드니까. 영국이 베네수엘라 금을 압류를 시켜버려요. 근데 얘네 베네수엘라 애들이 이 금을 어디에다 쓸라 했냐면 국민들 코로나 치료금으로 쓸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압류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이번에 러시아를 달러 외환 보유액을 전부 다 압류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까 처음에 방송 초창기에 말했던 그거예요. 우리 돈인데 내가 우리나라가 벌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던 외환 보유금을 감히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내 돈을 인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미국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서방 국가니까 이걸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또한도 베네수엘라가 국민들 치료제로 쓰려고 했던 금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 금을 압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자국 내의 국민들은 더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을 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이유가 내 나라의 재정 위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저 영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본금을 압류시켜서 우리 국민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씨발 그냥 전쟁이죠. 저 미친 새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였네? 전쟁이다. 우리 국가가 존폐가 되든 말든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압류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교수님이 말씀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뢰가 있었어요. 경제적 신뢰, 미국에 대한 달러 신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말 안 들으니까 압류시켜버려. 강압적으로 뺏어버리네. 아니 되려 인질로 삼아버려? 그러면 쭉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외환 보유량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야 생각을 해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높으니까 나중에 미국 편에 서서 안 들으니까 우리 돈 다 못 빼게 다 압류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인질로 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80%가 되었던 외환 보유액들이 서서히 줄여서 지금은 60% 이하까지 59%대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게 2022년도 기준이고 2024년도엔 외환 보유액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은 계속해서 미국은 강등되고 있죠. 미국의 경제에 대한 이 부채 비율은 200%를 육박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의 부채 금액은 6경을 육박하고 있는 데다가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외환 보유액마저도 자유 경쟁 시대에서 돈을 압류시켜버리는 상황이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미국의 달러를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달러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끽해서 지네들 요구 안 들어줬다고 돈을 못 빼게 만들어버리는 그까이 돈을 갖고 있겠냐? 안 갖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뭘 사고 있냐면,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금은 달러랑 상관이 없으니까. 금은 세계 통용되어 있는 화폐 가치죠. 달러가 필요 없어요. 금만 갖고 있어도 어디든 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에 대한 보유량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일 빠르게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도 지금 이제 외환 보유액 달러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러시아 사태 터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금 모으자 해가지고 미친듯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미친듯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세계 경제가 이딴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저 셈법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는 뭐 내가 지금 버는 금액으로 뭐 오늘 이번 달에 뭐 얼마를 사네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셈법을 계산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달러는 줄이고, 그러니까 달러는 점점 보유액을 줄이고 미국을 못 믿겠으니까 이제는 금을 미친 듯이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형편이 있다고 해요. 36위가 뭡니까? 금 보유량이 36%다. 차라리 외환 보유액보다는 금을 더 사 모아야 되고,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이라는 리스크 위험 관리하지 말고 저러한 금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게 되려 차후에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금 보유액도 꼴찌인 데다가 외환 보유액은 되려 많은데 외환 보유액까지 나중에 서방 국가들한테 압류당해봐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식민 지배 되는 거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쭉쭉쭉쭉쭉쭉 넣어갈게요. 인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외환 보유액을 압류시켜버리는 거 사실 쇼크였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겠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외환 준비금, 그동안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견제했던 거는 외환 준비금인데, 이거를 금 대신 미국 채권들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산 압류 보복을 하는 행위가 미국 경제에 앞으로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던 달러 본위제라고 하는 황금 거위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채권을 사겠습니까? 미국의 달러를 사 모으겠습니까? 안 사 모으겠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어떻게 믿어? 완전 저 새끼 미쳐있는 상황인데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창시자 헬포드 맥킨더로부터 최근 헨리 캐신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방의 전략가들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던 일들이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게끔 만들면 안 돼. 이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미래는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오늘 1부는 여기서 끝낼게요. 양이 너무 많네요. 하다 보니까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경제적 패권은 누가 잡을 것인가? 패권이 누가 잡을 것인가? 중국은 지금 일단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했다가 부동산 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패권에 조금 승거를 좀 잡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러시아가 조금은 앞다퉈 가지 않을까. 천연자원도 많고 향후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가스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사업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패권의 승거리 이루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미국도 쉽사리 이거를 패권을 넘겨주지는 않겠죠. 패권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패권을 뺏길 것이다 라는 방송은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부채가 높고 지금 현재에 대한 세수 확보 능력이 떨어지고 점점 신용이 강등되고 있으며 우방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몰락의 가능성을 좀 점치는 하나의 이슈거리가 아닌가. 일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객관적인 자료들로만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의 뇌피셜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잃어가고 있고, 유라시아라고 하는 대중국가 러시아가 손을 맞잡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유럽 연합들과 지금 현재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끽하다가 기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구구 세력들 아니면 구구에 대한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뭐 국방부 장관에 있다든 차관에 있든 부통령으로 있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힘을 맞춰서 목까지만 부셔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게 이 핵심 컨텐츠의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